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참 머리 아프죠. 그래. 24년도 또 예측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사야 되나 뭐 기다려야 되나? 정부가 2024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활기를 띠게 만들어 줄까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리 대구 시민들은 아마 1월 10일 대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네. 큰 틀에 보게 되면 1월 10일 대책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대구에는 공급도 많이 했고 그렇죠.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네. 공급을 더 확대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예요. 네. 재건축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시작해서 준공때까지 가는데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 15년씩 갑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기간과 절차를 좀 축소해서 모든 것을 패스트 트랙 시켜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 우리가 오래된 일기 신도시 우리 대구에도 뭐 성서 그다음에 지산 건물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 더 상향시켜서 이게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해주겠다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보다는 서울에 그게 급급한 정책이죠. 그 다음에 또 서울에는 뭐냐면 도심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게 많아요. 도심 속에 있는 이런 소규모 주택들을 많이 더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해야겠다. 이게 정책인데 서울 수도권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는 좀 안 맞죠. 네 번째,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얼마나 있느냐? 전체 미분양은 6만 세대가 넘는데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에 10,000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1,000세대 있어요. 얘기만 들어봐도 효과가 별로 없겠죠? 예,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이거 사는 수요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혜택이 있으면 사시겠어요? 일단 싸게 팔아야 되고 그리고 뭐 각종 샀을 때 내는 세금 줄여줘야 되고 우리 김세모 부자시라 가지고 집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으십니다. 20년째 한 집에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 미분양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취득세도 감면해 드릴게요.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뭐냐? 주택수 제외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가 주택 한 개 가지는 사람이 2주택, 3주택이 되면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중과를 하잖아요. 중과를 하지 않겠다. 그냥 이거는 주택수에 제한하지 않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혜택이 아닌 거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것은 정말 생색내기에 그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는 양도소득세 감면, 세제 감면, 더 나아가서는 대출 규제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매를 하면은 한 채 더 사도 그냥 1주택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그게 같이 그 얘기는 또 다릅니다. 아, 다른 겁니까? 네. 앞체 했는 얘기는 우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은 세제를 주는 거고 우리 김쌤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하면은 지방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역에 지금 빈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정부에서 고민해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 소멸 지역에 가서 이 세컨드 홈을 한 개 더 사면은 이 지역과 도시의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2주택 무서워서 못 샀다면 이제는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한 개 더 사는 거는 2주택으로 안 볼게. 이것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생겨도 비과세, 농촌 거도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 해줄게. 도시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 가물해 가지고 농촌이 활성화되는 거죠. 또 도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삶의 여유와 힐링을 찾을 수도 있겠죠. 세컨드 홈은 집값을 막 올리는 정책은 아니지만 근교에 있는 지역과 도시에 있는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 집이 몇 채나 되십니까? 저는 이 일을 한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으니까 집이 수십 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날 이때까지 항상 집은 한 채였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일단 공통점은 있네요. 하나밖에 없는 거. 대신에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시겠네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옮겨 다녔습니다. 제가 좀 새 거를 좋아합니다. 새 거가 돈이 좀 됩니다. 똑똑한 한 채. 20년째 한 집, 30년째 한 집에 사는 분들은 정부에서 상조해야 돼요. 오늘 유익한 정보를 듣고 한번 갈아타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장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갈아타신다 말씀하면 일단 그 상을 받고 하도록.
금리 변동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202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촉발이 됐는데요. 네. 코로나도 겪고 이러면서 금리가 0.5%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긴 신조가 많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뭔가 했다면 벼락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금리는 밑바닥에 있어서 차곡차곡 돈 모아서 은행에 적금해서 이자로 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와서 투자하자. 영끌이라는 거기서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이 코인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또 경제력이 되는 30대들은 또 부동산에 다 들어갔던 겁니다. 금리는 저렴하고 또 집값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게 하루 순간에 뭐가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죠. 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는 뭐냐? 큰일 났다.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금리가 언제 제발 좀 떨어질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하루아침에 떨어진다고 집값이 막 반등하지는 않겠죠.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자 납부하는 거 좀 줄어듭니다. 금리가 조금씩 더 인하가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또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금리 변수 말고도 짚어봐야 될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원래 입주하는 아파트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입주 물량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원래 신규 공급을 얼마나 할까? 미분양이 또 쌓이지는 않을까? 그러면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참 머리 아프죠. 그래. 24년도 또 예측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시장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가운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금리 변수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정책 상품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초저금리입니다. 1.6%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은행에 갖다 맡겨도 얼마 줍니까? 4% 줍니다. 1.6% 금리라면은 정말로 거저. 예, 거저죠. 네. 출산 가구라면은 내 집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 출산 가구가 집을 샀다면은 이 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라면은 지금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이 대출을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은 다른 대출을 쓰고 있다면은 이 대출로 갈아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김쌤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와이프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아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 그 뉴스 보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우리도 늦둥이 하나 한번 도전해 볼까. 네. 했다가 가능하십니까? 욕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왜 그 질문 안 하냐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 몰라 뭐 정부 규제고 뭐고 뭐 정책이고 모르겠다. 네. 지금 사야 되나 막 기다려야 되나. 궁금하면. 네. 500.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은 언론사하고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뉴스를 보면은 지금도 집 사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주택자와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실수요자들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을 사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집값이 막 올라갈 적에는 20대, 30대들이 무슨 용기가 나서 그렇게 연끌을 하면서까지 무리해서 집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값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뭐냐 하면은 집을 사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용기 있게 집을 산다면은 상당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집을 권해드리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도 입주하는 아파트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입주 이전에는 어떤 심리냐 하면은 입주 전까지는 이제 분양받아 놓으신 분이 입주 때까지는 기다려보지. 그 다음에 내 집이 저 집이 팔리면은 내 실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딱 입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을 팔든 새 집을 팔든 둘 중에 한 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안 팔려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입주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매물이 쏟아집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실수요자라면은 입주하는 이 아파트를 잘 눈여겨봐놨다가 이 아파트를 가장 좋은 조건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새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입주해서 살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것이 분양 가격은 1차적으로 회복합니다. 2년 동안은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를 노리면은 내 집도 마련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또 취할 수도 있겠고 지금 인건비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 듣고 있잖아요. 건설 공사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래에 분양할 가격도 굉장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입주하는 아파트는 언제 분양했는 겁니까? 3년, 4년 전에 분양했는 가격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뒤에, 4년 뒤에는 절대 이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지금 용기 내서 원래 입주하는 아파트를 노려보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축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큰 대출을 내지 않더라도 구축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축에 탐을 내느냐 하면은 구축은 사서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신축은 좀 욕심내니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니까 신축에 좀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 저처럼 한 집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20년 넘게 그렇게 살고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유익한 정보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끝으로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꿀팁을 나눠주러 나오셨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경제재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거주 플러스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제 많이 전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본연의 가치는 어떤 경제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거주의 목적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쌤 덕분에 알게 됐다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궁금한 거는 댓글로 질문하고 오늘 실험 끝!